오늘 방송은 임원 인건비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문영 부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내용들을 좀 한번 터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태국의 승려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절반이 비만이랍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도 콜라나 이 청량음료를 많이 먹어서 일단은 왜 그런 걸 많이 먹을까요? 배고팠다 먹으니까 그래요. 폭식하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굉장히 슬림하고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데 승려들 상당수가 당뇨나 뭐 성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임원의 인건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고 규칙적으로 먹어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예, 대부분 요즘 성인병이 먹는 거에서 생긴다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식습관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폭식, 편식, 과식, 야식. 같은 맥락에서 기업도 이런 임원의 인건비만 잘 관리해도 되게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기업도 건강해지는데 기업의 문제점도 이런 임원 인건비에서 저는 기원이 된다고 봐요. 폭식에 해당한다면 이익을 한 번에 고액을 가져간다든가 네. 편식이라면 특정 소득만으로 이익을 가져간다든가 과식은 뭐겠어요? 영업이익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케이스도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야식은 원래 사람은 잘 때 먹는 거는 이게 몸에 제일 안 좋대요. 그렇죠.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어요?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 사실 이제 이 4가지 행위만 하지 않아도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말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몸에 좋은 것만 찾기보다는 몸에 나쁜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핵심인 것 같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 저도 와이프한테 늘 듣는 잔소리인데 문제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업 건강을 어떻게 훼손시키고 한번 훼손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듯이 4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남아있으면 개선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폭식, 편식, 과식, 야식 또 마찬가지로 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건비의 폭식, 인건비의 편식, 인건비의 과식, 인건비의 야식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비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보십시오. 기사에 난 케이스인데요. 회사 돈으로 헌금도 하고요. 네. 아내에게 월급을 줬대요. 내 회사인데 어때?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세회피로 보는 게 아니라 1인 회사인데 이 말의 의미는 뒤집어 보면 내 회사인데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출근도 해지 않는 부인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월급을 주고 이런 것들은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다 적출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 거죠. 지금 회사가 어딥니까? 회사는 안 나왔나요? 네, 회사는 제가 일부러 숨겨놨습니다. 여기 참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기사에 난 거니까요. 참존.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품 우리가 써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투명 경영이나 이런 윤리 경영을 할 것 같다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회사도 이제 인건비가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케이스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세전 이익이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상여금은 이익이 떨어졌는데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실적과 상여금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주주뿐이 없어요. 주주는 그동안에 회사를 키우냐고 그동안에 배당을 안 했으면 뭐 적자가 나더라도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여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거는 실제 본인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죠. 세무당국의 요주 대상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업 실적과 연관성이 적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에 당연히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거죠. 상여라는 건 원래 성과에 연동돼서 보통 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여의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임직원에 대해서 너무 높다 이거예요. 100배 차이 나네요. 그렇죠. 111배군요.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미등기 임원들 같은 경우,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등기 임원 있고 미등기 임원 있잖아요. 미등기 임원 같은 경우 보통 4.4배 정도가 나요. 임원하고 여기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겠죠. 지금 이게 이제 뭐 500배씩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대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급여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아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 처리를 많이 그렇죠. 하겠죠. 비용 처리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이익 처분을 인건비로 위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 인건비로 위장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회사는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많을 거예요. 근데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 주주한테 계속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 배당 압박 때문에 그냥 본인은 계속 급여로만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주들도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인건비를 같아요. 많이 받아가서 아 우리 이익 안 났다. 배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급 규정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규정이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고 규정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면은 이건 뭐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서 의미 없는 거죠. 핵심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 보수는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도하게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 불이산임으로 법인세를 추징한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군요. 그렇죠. 오너분들이 나 소득세 많이 냈는데 왜 내가 세무조사를 받고 부도덕한 CEO가 되지? 본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생각해요. 그만큼 법인이 인건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들었잖아요. 실제 국고에 들어가는 세금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세법상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제 급여를 비용 처리 안 하겠다. 어떤 경우?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비지배주주인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초과 지급액 비상금 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라는 건 뭘까요? 성과. 기업이 성과 안 냈는데 급여를 더 줄 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과와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임원 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뭐 퍼포먼스나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성과급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지급 이력이 있어야만 네네.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입증 가능한 사유가 되는 거겠죠.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더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 직위에 있는 본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입사 3년 차의 주임이에요. 네. 그럼 입사 3년 차에 곧또래의 주임이 받을 수 있는 급여 정도만 줘야 이게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상여금 한번 보시겠어요? 1.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 3.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건 네. 절세가 아니다. 이건 나중에 법인을 해산할 때 또는 주주가 배당 받아갈 때 다시 국가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다. 네, 과세가 그렇죠. 이연이. 예. 네. 이런 인식을 갖고 법인 관리를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당연히 이익이 나면 정해진 절차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가고 주주는 배당을 받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당을 받아갈 거를 자꾸 인건비화해서 법인세를 좀 덜 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할 때 국가는 당연히 급여를 부인하고 그걸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익 처분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급여에 주는 의사결정은 누가 할까요? 주주가 하겠죠. 그렇겠죠.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제 경영을 위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원들의 급여 총액을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해라. 이건 뭐냐면 주주의 이익 중에서 네가 경영을 잘하면 10억까지 너한테 연봉을 줄 거야. 이런 주주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주주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10억 받아가고 15억 받아가면 이거는 무효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 여기 오른쪽 화면이 판례인데 판례에 제가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 사내이사에 대해서만 지급된 점, 성과의 평가 방법, 구체적 지급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쟁점 특별 상여금을 기준 금액인 보수액에 포함함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동상여금 상당액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상여금 또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네. 결국 이제 이 케이스가 뭐냐면요.
퇴직금을 지급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지급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평균임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급여죠. 급여. 근데 이제 이 평균임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어떤 경영 성과라든가 어떤 부분이 아니고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급여를 많이 올려줬다. 그걸 부인하겠다 이러는 거죠. 최근에 판례네요.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된 많은 판례들 중에 상당수 원인이 이제 이 임금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O 플랜, 퇴직금 플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나 임금의 적격성을 갖추냐의 문제. 임금의 적격성.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적격이라는 거는 세법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배우자 인건비 부분에도 좀 직관적으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지만 연말연시, 불금, 강남역 정말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합승도 합니다, 그냥. 그리고 경찰도 그냥 넘어가요. 겨울에는 택시가 안 잡혀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음주 단속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합승은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찰관 앞에서 합승한다고 소리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거를 경찰도 이거는 자기 의무를 해태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판단의 문제잖아요. 어떤 객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 그러면 실제 근무 여부를 갖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거 보니까 9가지. 세무조사할 때 실제 포인트이기도 하죠. 네. 1. 조직도, 임직원 명부, 인사명령서. 2. 직무 공간, 정기적 출근 상태. 3.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여부. 4. 중요 의사결정 참여 여부. 5. 회사 내부 서류 결제 여부. 자금이나 이런 거겠죠. 6. 상조회비 지출 내역. 7. 식권 사용. 이것도 보군요. 8. 신용카드 사용 내역. 9. 당사자의 다른 사업 영위 여부. 네. 그럼 이건 뒤집어 보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 더 있다면 요즘 최근에는 CCTV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CCTV.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여러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 배우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상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 근무의 사실 판단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들어왔었을 때 배우자한테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건 주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답안지를 쓰면 꽈락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절반이 오답이 나오면 그건 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멋진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한테 감사의 의미로 감사라는 타이틀을 주고 법인카드 주고 월급 주고 좋아요. 실제 감사 역할을 하고 법인의 구성원이면 당연히 법인카드 쓸 자격이 있고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급여를 줘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실질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상법에서 말하는 소규모 기업은 자본금 10억 미만인 기업을 소규모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업은 법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부 통제 기구 중에 하나인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인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감사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니 법에서 두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나는 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의 역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만큼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감사가 격리를 보고 있거나 총무를 보고 있어요. 노동을 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주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감사를 우리는 임원으로 보잖아요. 네네. 왜 감사라는 거는 이제 이사들이나 대표이사가 또는 주주하고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해서 뭔가 기업에 나쁜 짓 하지 않을까 이런 걸 감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임원으로 놓고 임원 퇴직금에도 감사도 임원 퇴직금과 같은 지급 배수를 주게 해놓은 거예요. 네. 자, 그때는 문제가 되죠.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는 거는 감사의 타이틀로 받아도 부당행위가 안 되겠지만 내가 실제 감사의 역할을 안 했는데 임원에 준하는 감사의 지위로 인해서 퇴직금을 임원의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감사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에 따라서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감사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내이사로 전환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자, 우리나라가 작년에 3050 클럽에 7번째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도 이제 가짜뉴스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인구 5천만에 소득 3만 불 넘는 나라가 된 게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문제는 이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또 됐다고도 해요. 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은, 근데 그걸 체감을 잘 못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자, 매출 100억 달성했다고 막 회사에 플랜카드에 걸려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제 그 회사의 대표는 급여가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걸 부자회사 가난한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 이거 본인은 뭐 회사를 키우냐고 모든 걸 여기다 다 쏟아 부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기업을 보는 제3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직원들은 급여 적게 받아가고 회사 돈 갖다 쓴다고 얘기할 거고요. 오히려 이 과소급여를 받아가는 게 그 기업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보시면 이제 과소급여, 과잉급여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적게 받아가면 이런 리스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영양실조면 이런 부작용,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반면에 영양은 과잉도 문제예요. 너무 과체중이 나가고 비만이 되면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급여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는 이 적절한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인건비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죠. 적절한 급여에 대한 기준은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또 말씀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적절한 급여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